자, 이번 시간에는 수학과 삼각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들 중에서 특정 함수들을 묶어서 그 그룹별로 명칭을 따로 붙여놨습니다. 네, 그 중에서 수학과 삼각함수.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커말 2급의 범위에 포함되는 수학과 삼각함수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한 총 10개 정도 됩니다. 이게 전체 다는 아니지만 커말 2급 시험 범위 내에서 이 함수들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나올 거야. 그렇게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이름이 수학과 삼각함수라고 해서 이게 어려운 함수들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학식과 그 다음에 뭐 삼각함수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쓰는 수식들을 함수로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전반적으로 어떤 함수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예제를 통해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sum 함수가 있어요. 이건 기본 함수에 썼던 거네요. 그렇죠? 네, 기본 함수 중에서 여러 인수들의 합을 구하는 함수. 네, 그걸 sum이라고 하고요. 네, 합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여기에 수학 함수에 포함을 시켜놨네요. 네, 가장 기본적인 함수입니다. 자, 두 번째 반올림, 올림, 내림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소수점 아래의 숫자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반올림을 해서 표시를 할 거냐 아니면 올림을 할 거냐, 소수점 자릿수가 있다면 무조건 올림해서 한 자릿수를 올릴 것이냐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는 내림을 할 것이냐, 네, 그런 것들을 정해주는 함수가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다운 함수입니다. 인수는 총 두 가지, 네, 어떤 반올림을 하려고 하는 숫자, 네, 그리고 콤마 뒤에는 넘 디짓 해가지고 몇째 자리까지 표시를 해줄 것이냐, 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sum if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함수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뒤쪽에서 제가 다시 dsum 함수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개론적으로 이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sum if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들의 합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dsum과 동일한 결과를 구할 수 있는 함수죠. 네, 근데 동일한 결과를 구하지만 사용하는 수식은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range, criteria, 그 다음에 sum range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와는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세 가지 인수를 작성하게 되면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함수들 설명들이 그렇지만 앞쪽에 있는 이 함수들이 굉장히 중요한 함수고 뒤쪽에 있는 함수들은 수학과 삼각함수에서 사용하는 그런 그냥 함수들인데 비중은 크게 높지 않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BS, 네, 절대값을 구합니다. 절대값 뭔지 아시죠? 플러스 값이든 마이너스 값이든 모두 양수의 형태로 플러스 값으로 표시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걸 절대값 함수 ABS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수는 숫자 하나만 여기 들어가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5번 보도록 합니다. 5번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MOD라고 해서 어떤 숫자에서 앞에 넘버, 그 다음에 뒤에 숫자를 나누고 남은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숫자를 입력을 합니다. 여기서 입력을 하는데 는 10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이렇게 3.333333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그냥 나눗셈을 한 것이고요. 10에서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 그건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MOD 네, 10, 3. 네, 1이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과일이 있는데 과일이 박스당 3개씩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3박스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하나가 남습니다. 근데 그 값을 구하는 게 MOD 함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어떤 조건식을 쓸 수 있고요. 다른 함수들과 같이 해서 조합해서 쓰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1모디 함수를 이용하면 짝수, 홀수를 판단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6번. 네, 소수 부분을 버리고 정수를 구한다. 네, 두 개의 함수를 같이 써놨죠. trunk, int.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수라고 해서 소수점 아래에 숫자가 있는 숫자들을 내가 원하는 정수 형태로 구하고 싶을 때, 네, 그럴 때 쓸 수 있는 함수라는 얘기입니다. trunk, int. 왜 두 개를 해놨느냐? 네, 비슷하지만 쓰는 용도는 조금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볼까요? 트렁크. 자, 어떤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가 있는데 1, 2, 3, 4, 5, 6.789 네, 똑같이 쓸게요. 3, 4, 5, 6.789 자, 이렇게 두 개의 숫자가 있을 때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표시하고 그 아래쪽 아니죠. 정수형으로 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첫 번째 트렁크부터 해볼게요. 트렁크는 트렁크. 네, 클릭하시고 가로를 닫습니다. 자, 그러면 소수점 아래는 표시되지 않고 정수 부분만 표시돼요. 예, 트렁크는 뒤에 num digit라고 되어 있는데 숫자를 써주게 되면 그 숫자 이하의 숫자들을 잘라버리고 그냥 생략하게 되면 소수점 아래 숫자는 잘라버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게 트렁크 함수예요. 자, 그리고 int. int는 말 그대로 실수를 그냥 정수 형태로 바꿔주는 함수다. 네, 말 그대로 인테자의 약자죠. 정수로 변하는 함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함수는 트렁크 함수와 int 함수는 동일해 보이지만 양수일 때는 똑같은 결과를 표시해 주고요. 마이너스 값일 때 마이너스 값으로 바꿀게요. 마이너스. 자, 이렇게 마이너스 값으로 변경하게 되면 값이 살짝 틀려집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int 함수의 특색 때문에 그래요. 특성이 int 함수는 뭐다? 인수를 넘지 않는 가장 가까운 정수를 구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5를 int로 감싸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 5가 나온다. 왜?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5보다 큰 수거든요. 그래서 인수를 넘지 않는 인수보다 작은 가장 가까운 정수를 구합니다. 이게 트렁크 함수와 int 함수의 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복잡하지는 않고요. 쓸 때 조금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파워 함수 볼게요. 파워 함수는 거듭 제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2가 있고 그 다음에 3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2가 있고 3이 있습니다. 2의 3승 구할 때 어떻게 썼죠? 네, 4층 연산으로 쓸 수 있는 요 셀을 클릭하고 삭감 모양 그리고 뒤에 것 이렇게 하시면 거듭 제곱이 된다고 했습니다. 2의 3승은 8이다. 그렇죠? 네, 좀 알기 쉽게 10으로 바꿀까요? 10의 3승은 1000이다. 네,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4층 연산 기호와 키보드에 있는 삭감 모형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몇 승, 거듭 제곱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함수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다? 파워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에서 뒤에 있는 숫자만큼 엔터. 그러면 이렇게 계산식이 나오고요. 위쪽에 있는 삭갓을 이용한 수식과 파워를 이용하는 수식의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랜드와 랜드 비트윈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랜드는 뭐다? 랜덤의 약자고요. 말 그대로 난수. 0에서 1 사이에 임의의 숫자를 실행할 때마다 표시를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랜드 비트윈은 뭐냐? 랜드 함수는 인수를 지정하지 않아서 그냥 임의대로 숫자가 나오지만 랜드 비트윈은 가장 작은 숫자와 가장 큰 숫자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그 사이에 있는 숫자가
랜덤하게 표시가 된다. 어떨 때? 실행을 했을 때마다. 볼게요. 는 랜드. 네, 랜드는 인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로만 닫아주면 돼요. 네, 어떻게 돼요? 네, 0과 1 사이에 있는 0.54 어쩌고저쩌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한 번 더 실행하면 또 다른 숫자가 나오죠. 또 실행, 다른 숫자가 나와요. F9를 눌러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F9는 이 워크시트에 있는 수식을 다시 실행시켜주는 그런 단축키라고 보시면 돼요. 실행할 때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랜드 함수. 랜드 비트윈은요, 랜드 비트윈 해서 1, 100이라고 해볼게요. 100. 그렇게 하면 실행할 때마다 1에서 100 사이 숫자가 랜덤하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게 랜드 비트윈 함수예요. 랜드와 랜드 비트윈 함수. 이해되시죠? 랜드 함수는 정수가 아닌 실수 형태로 0에서 1 사이 숫자가 실행할 때마다 랜덤하게 나오는 거. 랜드 비트윈은 숫자를 지정해주면 그 사이에 있는 정수가 랜덤하게 표시되는 거.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치울게요. 자, 마지막에 있는 SUMIFS 함수. 이것은 앞에 있는 SUMIF 함수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UMIF 함수. 자, SUMIF 함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중요하냐? dsum과 동일한 결과를 표시할 수 있지만 완전히 쓰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 예제를 한번 볼게요. 남학생의 국어 합계를 구하래요. 남학생의 국어 합계. 자, 현재 성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국어 전체에 대한 합계가 아니고 남학생이라고 되어 있는 남에 대한 국어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dsum으로 했던 거 복습을 한번 해봅니다. dsum 예제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자, dsum 함수에서는 수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건식을 먼저 쓰셔야 된다. 그래야지 결과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dsum 조건식이 뭐죠? 성별이 남자인 거. 그래서 요걸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쓸 거예요. dsum의 결과를 는 dsum 데이터베이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필드는 국어 점수라고 했죠. 그래서 국어 그리고 조건식은 요게 됩니다. 성별이 남자. 자, 이렇게 하면 588이에요. 국어 성적 중에서 남자 이렇게 하면 588 정확하게 나왔죠. 자, 이게 뭐다? dsum이라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남학생의 국어 합계를 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SUMIF는 어떻게 쓰느냐? SUMIF는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는 SUMIF. 자, 똑같이 인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조금 다르죠. 자, range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인수가 뜻하는 게 뭔지를 이제부터 익히시면 되겠다. range는 뭐예요? 조건의 범위입니다. 이 문제에서 조건이라는 건 남학생, 성별이 남이라는 요 데이터가 조건의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자, 주의해야 될 것은 뒤에 if가 붙는 SUMIF 함수는 조건의 범위 또는 크리테리아, SUMRange를 지정할 때 필드명, 제일 위에 있는 요 항목들을 필드명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 데이터 영역만 선택한다. 철저하게.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range, 조건이 포함된 범위를 지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은 어떻게 쓴다? 쌍따옴표 안에 남
이렇게 써줘요. 자, 이것의 의미는 뭐다? 조건의 범위에 있는 이 데이터 중에서 크리테리아 쌍따옴표로 남이라고 써주면 남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행,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계를 구할 범위는 어디? 국어라는 요 항목. 이것도 데이터만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주세요. 자, 어떻게 됐나요? 똑같이 결과가 나왔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dsum,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구할 수 있는 결과와 sumif로 구할 수 있는 결과는 동일하게 구할 수 있다. 그 대신 식은 완전히 다르겠습니다. 자, 요걸 잘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 볼게요. 자, dsum이에요. dsum은 어떻게? 데이터베이스 범위도 필드명이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필드라고 되어 있는 구하고자 하는 필드 명을 선택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에도 성별이라는 필드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필드명을 철저히 선택해서 식을 작성해 줘야 되는구나. 그런 함수예요. 그게 데이터베이스 함수. 반면에 sumif 함수는 어떻게? 철저하게 필드명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데이터 영역만 선택해서 써줘요. 그렇게 하게 되면 동일한 결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함수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베이스 dsum도 기본 함수 sum에 앞에 d가 붙는 함수고요. sumif, 이 함수도 기본 함수 sum 함수에 뒤에 if라는 것이 붙어서 이름이 정해진 그런 함수입니다. 엑셀에서는 이 함수의 이름만 잘 보시더라도 이 함수의 성격을 파악하실 수가 있겠다. 물론 어느 정도 좀 연습은 하시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자, sumif를 이용한 예제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sumif는 조건식이 그냥 텍스트입니다. 텍스트가 동일하면 그걸 다 가져오라. 뭐 이렇게 조건식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조건식에는 사실 이렇게 등호가 생략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등호는 뭐죠? 조건연산자에서 같다. 뭐랑 같다? 선택된 데이터 영역에서 남과 같은 것. 그걸 쌍따옴표 안에 텍스트 형태로 조건식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텍스트 동일한 걸 찾을 때는 등호를 생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조건식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영어 점수가 80점 이상인 것 중에서 국어의 합계를 구하라.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 중에서 영어 점수가 80점 이상 되는 학생들만 골라서 영어의 합계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국어의 합계를 구하라.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쓸까요? 써볼게요. sum if 조건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조건의 범위. 조건의 범위는 영어 점수가 80점 이상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영어 점수 범위가 조건이 됩니다. 조건의 범위. 조건식은요? 이걸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어떻게? 쌍따옴표 안에. 쌍따옴표 안에 크거나 같다 80. 자, 이게 조건식이 되고요. 합계의 범위는요? 여기서는 국어의 합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어 데이터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답이에요. 자, 이건 뭐다? 잘 보세요. 앞에 조건의 범위는 영어 점수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조건식은 쌍따옴표 안에 크거나 같다 80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합계를 할 범위는 국어 데이터 범위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인수만 잘 지정하시게 되면 앞에 sumif를 쓰게 되면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하는 것이고요. average if를 쓰면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자, sumif, average if, count if 식은 거의 동일하게 쓰인다. 여기서는 sumif만 쓸게요. 자, 두 번째 조건식에 대해서 썼습니다. 첫 번째는 텍스트에 가는 거,
두 번째는 숫자에 대해서 뭐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런 것들을 다 쓸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쌍따옴표 안에 조건식을 작성하셔야 된다. 네, 그게 중요합니다. 자, 요거 이해되셨나요? 자, 기본적인 SUMIF 함수의 수식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돌아가서 몇 번씩 보시고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나와도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세 번째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특정 텍스트 아니면 특정 점수, 네, 그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를 봅니다. 어떻게? 영어 평균 이상의 합계를 구하라. 네, 여기 영어 점수 중에서 여러 학생들의 평균이 나올 거고요. 예, 평균을 제가 미리 구했습니다. 72.23. 네, 조건식이 그게 되겠죠. 72.23점 이상인 네, 학생들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라. 자, 여기서는 이 평균 점수 이상 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네, 영어의 합계를 구하라고 할게요. 자, 영어의 합계를 구하는데 어떻게? 조건은 영어 성적 전체의 평균 이상 값에 대해서만 영어의 합계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SUMIF를 써야 되고요. 네, 에버러지도 수식에 포함시켜서 작성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뒤에 if를 쓰는 함수 중에서 좀 복잡한 형태의 조건식 쓰는 것에 해당합니다. 써볼게요. 는 아까 이거 했던 것처럼 이거랑 동일한 형태로 일단 써봅니다. 어떻게? 나는 평균이 72.23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간단하죠. 어떻게 쓰나요? 네, SUM if 조건의 범위는 영어가 됩니다. 그리고 쌍따옴표안의 조건식은요. 네, 밑에 이미 평균을 구했어요. 그래서 72.23점. 자, 이거 이상이라 그랬죠. 그렇죠? 네, 그거나 같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계를 할 범위는 영어. 네, 범위를 이렇게 합니다. 자, 수식 보세요. 범위가 잘못 지정됐네요. 뒤쪽 범위를 다시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점수가 나왔고요. 자, 봅니다. 네, 조건의 범위는 요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72.23 이상인 거. 그 다음에 합계를 할 범위는 네, 똑같은 영어 점수 범위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524가 나와요. 자,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네, 72점 이상 되는 거 얘랑 얘랑 얘 네, 얘 맞나요? 예. 네, 524가 맞네요. 네. 평균 72점 이상 되는 것만 선택했더니 524가 나왔습니다. 네, 제대로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엑셀에서는 이렇게 값을 두 단계에 걸쳐서 푸는 문제는 나오지 않고요. 이 SUMIF라는 수식 내에 에버러지 함수라는 걸 써서 네, 수식을 완성하라. 그렇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쓰느냐? 이 조건식 대신에 에버러지라는 함수를 여기다가 삽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볼게요. 쌍따옴표를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쌍따옴표 크거나 같다. 그리고 에버러지라는 네, 함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버러지를 쓰려고 이렇게 쓰시게 되면 함수 목록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는 지금 함수로 인식을 못하는 거구나.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네, 일단은 앞에 부등호까지만 네, 쌍따옴표로 텍스트로 묶어주시고요. 연결 연산자. 그 다음에 네, 이제 나타나죠. 이렇게 해서 네, 평균 값을 구해줍니다.
이게 뭐다? 크리테리아, 조건식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계를 구할 범위를 다시 해줍니다. 엔터. 네, 똑같은 값이 나왔죠. 자, 굉장히 중요한 수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똑같은데 중간에 크리테리아, 조건식을 쓰는데 어떻게 됐나요? 앞에 부등호를 텍스트로 해주고 그 다음에 뒤쪽에는 함수를 이용해서 특정 결과를 구하고 그것을 연결연산자로 묶어줬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뒤에 있는 에버러지의 결과는 71.23 맞고요. 그 다음에 앞에 쌍따옴표는 부등호로 된 크거나 같다를 텍스트로 만들어준 거. 그래서 이 두 개를 에버러지 결과 합쳐주면 아까 했던 크거나 같다 72.23 이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 그래서 그게 요 크리테리아 인수에 적용이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사실이에요. 엑셀에서는 함수가 여러 개 겹쳐서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느냐? 대부분 안쪽에 있는 함수부터 계산이 되고 그 결과를 바깥쪽에 있는 함수의 인수로 사용을 합니다. 그 순서대로 결과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크거나 같다 72.23 이걸 쓴 거와 똑같이 됩니다. SUMIF의 조건식에 함수를 쓸 때는 꼭 이런 형태로 써주셔야 된다. 중요합니다. 자, 여기 수식 메뉴에 보시면 수식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 메뉴도 나중에 검토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수식 계산 눌러 보시면요. 어디 수식 메뉴에 수식 계산 내가 계산식 작성한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아까 원본 제가 작성한 식이 나오죠. 자, 이 대화창의 역할은 뭐냐? 수식이 어떤 순서대로 엑셀 내부에서 계산이 되느냐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에버러지 요게 밑줄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누르시게 되면 일단 이게 계산이 된 게 표시가 돼요. 단계적으로 함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72.23 어쩌고저쩌고 값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밑줄이 이렇게 끄여 있어요. 이 다음의 결과는 뭐다? 앞에 있는 부등호 텍스트와 뒤에 숫자를 연결연산자로 연결해주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형태는 뭐예요? 제일 처음에 제가 SUMIF를 했던 형태랑 똑같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밑줄이 끄여 있고 계산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식을 작성하고 함수식을 작성했을 때 복잡해서 어떻게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틀린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수식 계산이라는 대화창을 이용해서 순서대로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중요한 사실입니다. 엑셀에서는 함수가 겹쳐져 있을 때는 안쪽에 있는 함수부터 먼저 계산이 되고 그 함수의 결과가 바깥쪽 둘러싸고 있는 함수의 인수로 적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남학생의 영어 80점 이상인 학생의 수학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뭔가 복잡해 보입니다. 자, 많이 복잡한 건 아닌데 뒷섬과 좀 다른 게 이거예요. 뒷섬에서는 AND 조건, 그 다음에 OR 조건으로 여러 조건표를 만들어서 그것만 적용을 시키면 됐습니다. 자, 그런데 SUMIF 함수 아까 보셨겠지만 이 SUMIF 함수에서는 range 조건의 범위, 그 다음에 조건 합계의 범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냥 SUMIF만 쓰면 조건식을 하나밖에 쓸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UMIFS라는 함수를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함수의 역할은 뭐다? 여러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한다. 그래서 인수를 보면 SUMRANGE 합계를 구할 범위,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range 1 조건의 범위 1, 그 다음에 조건 1, 조건 범위 2, 조건 2, 그 다음에 땡땡땡 여러 개를 조건식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SUMIFS는 좀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요. 네, 순서가 바뀝니다. SUMIF는 합계의 범위가 제일 뒤쪽에 있는데 SUMIFS는 합계의 범위가 제일 처음에 나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제대로 쓰실 줄 아시는데 습관처럼 그냥 SUMIF와 동일하게 쓰게 되면 잘못된 인수를 적용을 합니다. SUMIFS 뒤에 S가 붙을 때는 최종적으로 합계의 범위를 먼저 지정하고 여러 조건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다. 순서가 바뀌어요. 네, SUMRANG가 앞에 나온다. 이걸 좀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조건이 두 개예요. 그래서 두 개를 순서대로 써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SUMIFS. 자, 합계의 범위를 먼저 구합니다. 어디? 수학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수학 전체의 범위를 합니다. 이게 SUMRANG예요. 그리고 콤마. 첫 번째 조건의 범위를 쓰래요. 첫 번째 조건의 범위는 네, 영어 점수. 이걸 먼저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성별을 먼저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성별을 할게요. 자, 남학생이 앞에 나왔으니까 이게 첫 번째 조건의 범위고 조건은 남. 네, 첫 번째 조건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의 범위는 영어. 네, 영어. 그 다음에 조건식은요. 쌍따옴편에 크거나 같다 80.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조건식이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 인수들 표시한 걸 잘 보시게 되면 네, 합계의 범위, 조건 1의 범위, 조건 1, 그 다음에 조건 2의 범위, 조건 2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건 2의 범위부터 대괄호가 이렇게 쳐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인수명에서 대괄호는 뭐라 그랬죠?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조건식이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구나. 조건 범위와 조건식이. 두 개가 있어도 되고 세 개가 있어도 되는데 두 번째부터 생략이 가능하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네, 조건의 범위부터 해서 조건까지 같이 대괄호가 쳐져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생략이 가능하되 같이 쌍으로 조건의 범위를 하나 지정했다면 조건까지는 쓰고 뒤에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러가 나요. 엔터. 네,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어떤 함수들의 결과를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수학과 삼각함수, 그 중에서 뒤에 if 그리고 ifs가 붙는 함수들을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요거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SUMIF의 조건의 범위와 그 다음에 조건 그리고 SUMRANG가 되어 있는데 SUMRANG가 대괄호로 묶여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죠? 생략 가능하다고 했죠. SUMIF의 지금 합계의 범위는 생략도 가능하구나. 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생략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 네, 조건의 범위와 합계의 범위가 같을 때는 생략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생략하셔도 네, 결과가 잘 표시가 됩니다. 자, 뒤에 if가 붙는 함수는 SUMRANG를 생략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 조건의 범위와 합계의 범위가 같을 때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라운드 함수 볼게요. 라운드 함수는 어떻게 쓴다? 라운드 네, 앞에 있는 이 원본 숫자 그 다음에 1 쓰게 되면 어떻게 표시가 되나요? 네,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하고요. 2를 쓰게 되면 유효한 숫자가 소수점 두째 자리 숫자까지야. 0을 쓰게 되면 소수점 아래는 다 무시한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쓰게 되면 거꾸로 올라가죠. 자, 그래서 라운드 함수는 네,
수점 몇째 자리까지 보여줄 거냐, 그 다음에 거꾸로 올라가서 0을 몇 개까지 표시해 줄 거냐, 이걸 다르게 얘기한다면 유효한 자릿수를 몇 번째 자리까지 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라운드 함수는 표시되는 것을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계산해서 반올림, 올림, 내림 한 숫자로 결과를 돌려주는 함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운드 함수는 다른 함수들과 같이 쓰이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C19라고 되어 있는 이 원본에 어떤 함수의 결과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average라든지 다른 함수의 결과를 쓰고 그리고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표시해 줄 건지 뭐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위에 평균 볼까요? average라고 그냥 했더니 72.23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걸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표시하고 싶다. 어떻게? 반올림해서. 그럴 때는 앞에다가 라운드를 씁니다. 자, 넘버를 average로 구한 것이고요. 잘못 클릭했어요. 자, 넘버는 이거 average로 구했어요. 이게 뭐가 된다? 라운드 함수의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콤마, num digit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이렇게 하면 결과가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유효하게 표시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dsum이나 데이터베이스 함수, 그리고 sumif 또는 daverage, averageif의 결과를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이 함수들의 사용법을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은 함수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함수 하도록 하겠습니다.